설 연휴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30대 아들 관련 내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사기도 했고요. 범행 직후에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살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잘 이해가 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해서 체포된 다음에도 횡설수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범행 직후에 이런 부분들을 또 알리고 또 옆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가 됐다는 것들도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을 전송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피의자죠 아직은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 범의 위험의 발생을 애견하고 스스로 심신상실 혹은 미약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10조 3항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범행 동기와 그 배경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 포렌식 등을 사용해 가지고 파악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살해 범행을 어느 정도 애고하고 애정하고 또 그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다만 그 중간에 음주를 한 것에 불과했다면은 심신 상실 등과 미약을 바탕으로 해서 형을 감경받을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해당 지인, 그러니까 연락을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거든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도 있습니까?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해서 주치한다고 해서 감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들을 형법학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술에 취하기 전부터 이미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음주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살해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비록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만취를 이유로 해서 형을 감면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법원은 도주 우려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혐의점은 이제 우리 형법상으로는 존속 살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당연히 선고될 거기 때문에 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아들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횡설수설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나중에 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긴 하지만은요. 지금이 하는 진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 등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하는 진술과 얼마나 일치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특히나 포렌식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검색을 했는지, 흉기를 많이 마련했다면 흉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지 여부들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동기 면에서는 그 전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어떤 다른 동기와 갈등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이력을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 음주 관련 사고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살해 동기에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 살해 동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이유라는 건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갈등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피의자를 어떻게 보면은 동기를 이해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갈등과 배경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서 스스로 주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한 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경과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사가 엄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같은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는 낮은 형량이 되어 있는데요. 존속 살해는 이제 훨씬 더 가중해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범행 동기 등의 내용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잔혹하고 범행 수법과 동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됐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입니다. 서울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명이 불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진압이 됐는데요. 이건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불이 발생한 3층 주민이 그 편의점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네. 이제 편의점에서 신고 요청을 해가지고 신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진술을 보니까 자신의 이불에서부터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불에 그냥 불난 것이 아니라 방화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을 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감식 결과에서 일부 방화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단순하게 불이 나서 누군가 다친 이유가 아니라 방화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주 건조물 방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부상을 입었죠. 이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화재에 대해서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네. 이 화재에 대한 피해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나 장치들이 해당되는 주택에 제대로 있었는지 또한 두 번째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불에 불이 붙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약간 방화 의혹을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술 번복의 동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미 방화라고 한다면 이제 현장 감식을 해봤을 때 화재가 벌어지면 어떤 화재든 간에 다 감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화에 혐의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있어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A 씨를 지금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입니다. 이런 방화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살인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무감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화를 하게 되면 이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6천만 원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피해가 발생을 하면 A 씨가 전액 보상을 하게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원래 가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배상의 자력들이 충분할지는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의미에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 3명이 현재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도 조금 그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상이라고 했죠. 소위 네. 말해서 현주 건조물 방화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가 몇 명한테 발생을 했는지, 그 상해의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도 처벌의 양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불이 발생한 원룸 세대에 단독형 그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자의 책임도 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사회적 의미가 어찌 보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2012년부터 이런 연립주택이나 원룸 같은 작은 규모의 주택의 경우에도 이런 단독형 화재 경보기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어진 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설치가 의무가 유예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 벌써 2024년이죠. 2017년 이후에는 사실 모든 주택에 이게 다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설치율이 한 50% 미만이다. 53%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치 의무가 소방법상으로 있습니다. 근데 설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고들에 대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반면에 반대로 여러 뉴스들을 보면은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원룸처럼 화재에 있어 가지고 이 화재 경보기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사람들이 안 다치고 죽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조금만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전에 가장 최근까지로는 관련돼서 설치 의무는 있지만은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과태료라든지 그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거나 존재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안에서도 왜 설치가 안 되는지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경우에 누군가한테 어떤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단순히 방어와 그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방송인 박송 씨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달 22일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그 엄벌 탄원서를 내게 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통 내게 됩니까? 네,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을 참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형을 정하는 양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는지,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혹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네. 누군가한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에 대해서 처단하는 거를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가 그 처벌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느끼고 있는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원하는 수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형을 강하게 이제 선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형의 양정의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수홍 씨 법률 대리인이 그 배경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상대방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통은 본인이 이 피해자가 이런 소위 말하는 처벌에 관한 의견서를 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는 양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 양정 요소지만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정확히 내일 열리게 됩니다. 1심 선고에 지금 이렇게 제출한 탄원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피해 금액이 지금 48억 원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인건비 허위 계상, 건물 매입 과정에 있어가지고 횡령한 부분, 그리고 법인카드 및 개인 돈 빼돌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혐의 사실이 다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도 굉장히 무겁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네. 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탄원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형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 박수홍 씨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을 했고요. 형수에겐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구형량이 정해진 검찰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공동정범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에 따라 가지고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형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여러 범죄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 중에서 실제로 가담한 범죄 사실에 약간의 구체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형량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재산 관리와 중요한 내용들의 처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가족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독단적으로 횡령의 범위로서 불법한 의사로서 그렇게 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뭐 현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부친이 관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1심 선고를 두고 핵심 쟁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의사 결정과 재산 처분의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네. 그 과정에서 위임 내지 동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적합한 위임을 받았고 동의도 받았고 위임의 본질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던 거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박수홍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원래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홍 씨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동의하거나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이런 가치 판단과 행위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심 결과가 또 나오는 대로 이게 형사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심 재판이 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별개의 절차긴 하지만 상당하게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사적인 청구들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박수홍 씨가 횡령으로 청구한 금액이 2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형사 결과가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민사 금액에서 좀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형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고의적인 횡령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 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 200억을 청구했다 그러면 사실 그 실제적으로 전부 인정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200억의 청구 내용이 뭘로 네. 구성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예, 무조건 이제 많이 A라고 청구한다면 거기서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네. 청구 자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한다면 전액 인정될 수도 있고요. 네. 청구 자체가 만약에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보다 굉장히 넘쳐서 한 경우에는 금액의 다소를 떠나가지고 네.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재판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뭐 3심까지 보통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좀 그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그것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네. 당사자들의 자력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속가가 클수록 또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투지 않고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은 뭐 사기 범죄를 다 인정하고 이러는 사안들이 있어가지고는 네. 이제 항소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 연휴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